북한 전역이 그날 밤 한꺼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고 소문은 곧 명령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전화선은 끊기고 통행증은 무효가 되고 역과 도로는 갑자기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보웨이브가 총동원됐다는 말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엔 국경 봉쇄. 그 말 두 개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 듣지 못한 척 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한 척 하는 것. 저는 국경 근처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끌려갈 수 있고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늘 검은 먼지 속에 살았습니다. 손톱 밑엔 석탄이 박혀 빠지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먼지가 더 무거웠습니다. 밤이 오기 전부터 사람들의 말이 줄었습니다. 서로의 입술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평소의 긴장이 아니다. 오늘은 뭔가가 바뀐다. 탄광 입구 쪽에서 낯선 군화 소리가 들렸고 출근 인원 점검표가 평소보다 2배로 길어졌습니다. 관리 지도원은 우리 얼굴을 한 사람씩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눈이 아니라 죄를 찾는 방식으로. 이름. 그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어처럼 뱉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우이. 그 짧은 한 음절이 제 몸의 뼈를 더 곧게 세웠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 끝이 나니까요. 그날 밤 누가 사라졌는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 의심 대상, 제거 대상, 그리고 그 대상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왜 하필 탄광 노동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왜 보위부는 한밤중에 국경을 닫고 사람들의 입을 막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무엇을 받기에 총알이 쏟아지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의 끝에는 제가 그날 밤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용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메트리에 숨을 쉬기 위해, 더 이상 짓눌리지 않기 위해, 그저 선택지가 사라진 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밤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때 저는 탈북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사치였고 사치는 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국경 탄광의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확성기 소리가 먼저 사람을 깨웠고 그 뒤에야 몸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불빛이 켜지면 우리는 잠시 오늘은 괜찮은 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난방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엔 숨이 하얗게 나오는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삶. 그게 우리였습니다. 식량 배급표는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목숨의 크기였습니다. 배급이 줄어드는 날이면 집안의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밥그릇이 비어갈수록 눈치가 채워졌습니다. 누구의 몫이 줄었는지,
누구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는 가족. 벽에도 귀가 있고 창문에도 눈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오래 배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웃어도 작게 웃었습니다. 한숨도 삼키듯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히 튀지 마라. 그 말 하나로 우리 삶의 규칙이 완성됐습니다. 탄광 노동자는 통행증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병원도, 시장도, 친척집도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했고, 이유를 증명하려면 누군가의 도장이 있어야 했고, 도장을 받으려면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감각,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갈지조차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내 내일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탄광 안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공기엔 항상 먼지가 떠 있었고 입안은 늘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이 열리면 말이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평온한 척은 가능했습니다. 작업반 회의 때마다 우리는 충성의 문장을 외웠고 검열표에는 늘 이상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은 곧바로 문제인물이 되는 길이니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탄광, 집, 배급, 확성기, 굴, 검열. 어제와 오늘이 구분되지 않는 반복. 그 반복이 답답해도 그래도 익숙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주 작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해서 처음엔 저도 지나치려 했습니다. 작업복을 받는 창고 앞에서 평소엔 절대 나오지 않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구역 보위원이었습니다. 탄광 관리가 아니라 보위부 쪽 얼굴. 그는 우리를 한 줄로 세우고 작업복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눈을 봤습니다. 오래, 너무 오래. 그리고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제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아닌 낡은 종이 쪽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작업 시간 기록하려고 잡아넣어둔 메모였습니다. 숫자 몇 개, 날짜 몇 개. 그는 그걸 손끝으로 천천히 펴보더니 다시 접어 제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말도 없이, 표정도 없이. 그 순간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종이 한 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머리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가져가지? 왜 하필 내 것을? 내가 지금 찍힌 건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문을 2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서서 골목의 발자국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탄광은 탄광이었습니다. 굴은 여전히 어둡고 먼지는 여전히 목을 긁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말만 했습니다. 수고하라.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전날 그 부위원이 제 메모를 가져간 뒤로 저는 계속 그 종이 쪽을 떠올렸습니다. 숫자 몇 개, 날짜 몇 개.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 답은 예상보다 빨리 제게 왔습니다. 점심 무렵
작업 반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 조용히 너 오늘 퇴근 후에 잠깐 들렀다 가라. 어디에요?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눌러보는 눈이었습니다. 알면 온다. 모르면 더 와야 한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안내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종류의 말. 퇴근 후 저는 탄광 사무동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군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늘 가장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책상이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창문을 가린 두꺼운 천이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 시간 감각도 흐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조사라는 단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글씨를 썼지? 예, 기록하려고. 기록을 왜 하냐?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더 날카로웠습니다. 왜라는 단어는 여기서 늘 위험했습니다. 왜 살고, 왜 먹고, 왜 웃고.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은 사상이 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작업 시간 놓치면 지적받아서 그냥 습관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똑, 똑. 너, 어제 작업복 주머니에 종이 넣어뒀던 거 누가 보더냐? 아무도 저만 봤습니다. 확실하냐? 그 질문 하나에 제 목 뒤가 차가워졌습니다. 확실하냐? 여기서 확실은 진실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확실하다고 말하면 그 뒤에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은 내 목.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의심.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 방에서는 죄가 됩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국경 쪽으로 간 적 있냐? 탄광은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국경은 늘 옆에 있지만 동시에 늘 금지된 곳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 딱 한마디였는데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너를 누가 봤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누가가 누구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더 큰 걸 알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저가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 채 죄인이 되는 느낌. 그들은 제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무너집니다. 대신 이런 말만 남겼습니다. 당분간 불필요한 이동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주변 사람 잘 보라. 문을 나오는 순간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던 작업 반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제게 눈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 태도가 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자국이 내 발자국과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우리 집의 공기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칠 생각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먼저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미 찍혔다. 그때부터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정말로 그날부터였을까요? 저는 이미 보이지 않는 표식에 붙은 채 살고 있었던 걸. 며칠 동안 탄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함은 입을 닫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줄이면 누군가는 이미 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조용함의 첫 번째 희생자는 제 옆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작업반, 같은 굴, 같은 먼지를 마시던 사람. 나보다 말수가 적고 나보다 더 고개를 숙일 줄 알던 사람. 그날 아침 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이 났나 보다. 하지만 북한에서 병은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은 서류가 되고, 서류는 기록이 되고, 기록은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아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 게 생존이니까. 점심때가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업반장은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골드 동무는 다른 데로 배치됐다.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 한 명의 인생이 이동하는 말치고는 너무 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치라면 보통 전날 통보가 옵니다. 최소한 집에 전달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그날 아침부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녁 퇴근길, 저는 일부러 그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문은 어두웠고 문틈에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소한장이었습니다. 방 누가 끼워 넣었는지,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작업반의 일이 아니라, 탄광의 일이 아니라 보위부의 일이라는 것. 보웨이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웨이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보위부는 데려간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말로 채우지 못합니다. 말로 채우는 순간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가 사라진 뒤 작업반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회의가 갑자기 늘었고 생활총화가 길어졌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라는 시간이 늘어나면 국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마치는 시험을 치는 겁니다. 틀리면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골목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가 들었고 누가 창문을 한번 두드리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원래 조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곳이 갑자기 숨을 크게 쉬는 것처럼 낯선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잭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고 위험이니까. 그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깼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바깥의 모든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집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오래, 너무 정확하게, 너무 차갑게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탄광 출입구에서 또 한 번 검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작업복이 아니라 손바닥을 펼치게 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무슨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한 문장, 숨으로 흘리는 소리. 어젯밤 보이부 차가 왔다더라.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라진 동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한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다 태웁니다. 불이 한 번 붙으면 옆집까지, 작업방까지, 가족까지 번집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부러 길을 바꿨습니다. 3번을 꺾고 돌아왔는데도 뒤에서 같은 속도의 발자국이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발자국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포위였습니다.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말, 길, 사람, 그리고 숨 쉴 공간까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봤던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걸 이미 알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단계가 아니라 저를 잡으러 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저는 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숨을 쉬어도 되는지 확인했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창문 틈으로 골목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탄광의 먼지 때문일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일 수도 있고, 배급이 줄어들어 몸이 약해져서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건 기분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역 앞, 탄광 사무동 모퉁이. 그들은 늘 뭔가를 하는 척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 바닥을 쓸어보는 척,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방향을 바꾸면 그들의 시선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탄광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제게 말을 걸 때 단어가 줄어들었습니다. 가, 앉아, 기다. 짧은 말 속에 책임을 피하려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오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래 맞추는 순간 친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 동무들이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같은 굴에 들어가 서로의 숨을 들으며 살아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주변엔 자리가 비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앉는 건 그에게도 위험한 선택이 된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선명했습니다. 우리 집 앞 골목의 문이 평소보다 자주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문이 열렸다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하다 말고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요 며칠
이웃이 인사를 안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북한에서 이웃이 인사를 끊는 건 미움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위험해졌으니 너와 나 사이를 끊어야 한다는 생존의 방식. 그날 밤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그 뒤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끝난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 같은 정적이 오래 남았습니다. 왈더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 그 한마디에 우리 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탄광에서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받았습니다. 소환 통지 같은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업 지시서에 끼워진 작은 메모였습니다. 글씨는 정갈했고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퇴근 후 혼자. 저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그 단어는 보호가 없다는 뜻입니다. 증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져도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졌습니다. 굴 안의 어둠이 평소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고 탄광의 기계 소리가 귀를 찢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땀을 흘렸지만 춥기도 했습니다. 몸이 2가지 공포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퇴근을 하고 사무동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발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건 그들이 이미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도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다시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의 단계라는 걸. 그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저를 데려갈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거야. 사무동 뒤편방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내 맘마디 잘못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내가 침묵하면 그 침묵이 오히려 죄가 되면 문 안쪽에서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보여졌다. 숨길 수 없는 곳까지 다 드러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손이 제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같은 책상, 같은 의자였는데 공기가 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아니라 목에서 막혔습니다. 이번엔 2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로. 앉아. 저는 앉았습니다. 오늘은 묻는 게 있다. 그 말은 선택처럼 들렸지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종이 쪽이 놓였습니다. 제 메모였습니다. 숫자와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쓰지 않은 작은 표시 하나. 저는 그 표시를 본 순간 심장이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 이거 네가 썼나? 예. 그럼 이 표시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경 쪽 작업 일지에
왜 따로 적었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날 밤 국경 인근에서 있었던 작은 사고. 탄광 장비가 잠시 멈췄고 근무 교대가 어긋났고 순찰 시간이 비어있던 틈. 저는 그냥 기록했습니다. 습관처럼 살아남기 위해. 의도가 뭐냐? 그 질문은 칼처럼 굳었습니다. 의도. 여기서 의도는 마음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 의도 없습니다. 지시대로 일했고 잊지 않으려고 적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서는 진실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은 제 어깨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총성이 있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면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봤나? 아닙니다. 들었나?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들렸습니다. 그 한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들렸다는 말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은 책임이 됩니다. 그들은 제게 선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업반 동무의 이름이 적힌 종이, 그의 가족 구성, 주소, 그리고 맨 아래 빨간 글씨로 적힌 한 줄, 확대조사 가능.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을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버티면 그 버팀이 오히려 저항이 됩니다. 당분간 외부 접촉 금지, 이동 제한, 관찰 대상. 그 말들은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모자를 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운이 좋다. 운. 이 나라에서 운은 아직 데려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걸음을 3번 멈췄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대신 바닥을 봤습니다. 내 발자국 말고 다른 발자국이 겹쳐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집안에 남을까봐. 말이 남으면 흔적이 될까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계산만 남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제 끝나는가? 여기서 벗어나면 누가 살아남는가? 그 계산의 끝에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사라졌고 방향만 남았다는 걸. 그리고 그 방향은 제가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쪽이라는 걸.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쪽에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아주 느리게 잘려나갔습니다. 끈을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여오는 방식. 아침 인사, 시장의 소문, 작업반의 눈빛, 집 앞 골목의 발자국. 하나씩, 하나씩 제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탄광에서도 저는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작업반장은 제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지 않았고 동무들은 제 옆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다가 바로 입을 다물고 주변을 살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나를 피한다는 건 이미 공식적인 두려움이 퍼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있던 물건 하나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제가 늘 같은 자리에 두던 성냥갑이 반뼘 정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옮겼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사소한 습관으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성냥갑이 옮겨졌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 집안을 봤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우리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가 다녀간 것 같지 않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현실이 확정될 것 같았습니다. 확정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며칠 뒤 탄광에서 한 동무가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너 조심해라. 왜? 제가 묻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종이에는 주소 하나와 시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단어, 점, 신호, 멀리 만나자는 신호. 그런 신호를 남긴다는 건 그 동무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안 가도 위험합니다. 이 나라에서 위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덜 죽이는지 고르는 것뿐. 정해진 시간, 저는 골목을 2번 돌아 들어가 그 주소로 갔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집.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아주 약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빨리 주변을 읽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딱패 필요한 것만 던졌습니다. 네가 찍혔어. 보이부가 너를 오래 잡고 갈 생각이야. 그 전에 길이 하나 있다. 뒤에. 그다데이트. 그덜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혀끝이 얼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을 팔기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는 순간 신뢰를 팔아야 하니까요. 브로커. 그 한마디는 구원처럼 들리면서도 칼처럼 무서웠습니다. 브로커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넌 사라져. 사라지면 네 어머니도 조사 대상이 돼. 그 말에 제 목이 막혔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제가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어서 남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돈, 연락 신호,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 준비할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준비는 곧 결심이고, 결심은 곧 배신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아니, 셋.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훈련된 걸음. 브로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저는 숨을 참은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밖은 차가웠고
바람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고 싶었던 안전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 종이를 제게 준 동무가 정말로 저를 살리려 한 걸까요? 아니면 저를 미끼로 던지려 한 걸까요? 북한에서 친절은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살리고 싶어서 혹은 살려야만 자기 목숨이 살아서.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 돈, 물건, 그리고 내가 사라졌을 때 남겨질 것들. 그런데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 가장 무서운 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탄광 사무동 앞 게시판에 새로운 명령이 붙었습니다. 국경지역 이동 통제 강화. 외부 접촉 보고 의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가 이미 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걸. 그 명령문이 붙은 날, 탄광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읽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외워버리려는 눈. 외우지 않으면 누군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국경지역 이동 통제 강화. 그 문장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벌어졌고 그 결과로 내려온 조치라는 뜻. 그날 오후 저는 탄광 안에서 처음으로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작업반장이 저를 따로 부르지도 않았고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굴 입구에서 다른 반의 관리 지도원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국경 쪽에서 인원 하나 놓쳤대. 탄광 쪽 기록이 꼬였다고 난리야.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인원 하나. 기록. 꼬였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적었던 그 메모. 국경 인근에서 비어있던 순찰 시간. 그날 밤 들렸던 총성. 그리고 사라진 작업반 동무. 그는 단순히 배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아니면 도망치려다 잡혔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스템에겐 큰 구멍이었습니다. 탄광은 국경과 연결된 곳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 관리되는 곳. 기록이 흔들리면 책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책임자는 보통 가장 말이 없고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왜 보위부가 그렇게 집요했는지, 왜 제 메모가 문제가 되었는지, 왜 국경 봉쇄까지 이어졌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탈북을 시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탈북의 흔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흔적을 정리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탄광 안에서는 노골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업 시간표가 다시 작성됐고 순찰 기록이 재검토됐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불렸습니다. 불리는 방식은 점점 짧아졌고 표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을 받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국경 쪽을 바라봤습니다. 늘 가까이 있었지만 일부러 보지 않던 방향.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브로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넌 사라져.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원하는 건 고백이 아닙니다. 본보기가 될 사람 하나.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 사람 하나.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손의 떨림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아니, 살 수 있기는 할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움직이느냐였습니다. 그날 이후 국경은 더 가까워졌고 시간은 갑자기 너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다시 만나는 일은 결심보다 먼저 온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건 이미 연결이 생겼다는 뜻이고 북한에서 연결은 곧 목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탄광에서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었고 집 앞 골목의 발자국은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움직일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밤마다 제 목을 조였습니다. 약속된 신호는 간단했습니다. 문성량갑 한 개를 시장 뒤쪽 버려진 담벼락 위에 올려두는 것. 누군가가 가져가면 그날 밤 다시 연락이 온다는 뜻.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늘 시끄럽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 감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위원들이 섞여 있고 누군가는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귀로만 사람을 삽니다. 저는 성냥갑을 올려두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일부러 다른 가게들을 들렀습니다. 누가 따라오면 따라오는 방식이 달라지니까요. 그날 밤 문 두드림이 왔습니다. 이번엔 3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짧고 빠르게. 그건 우리가 아니라 그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릴까봐. 그 흔들림이 흔적으로 남을까봐. 브로커는 같은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그 한 단어가 현실을 확정했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거래.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는 세계. 저는 준비해둔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돈이라기보다는 빚이었습니다. 배급을 줄이고 필요한 걸 팔고 친척에게 아주 위험한 부탁을 해서 모은 돈. 그 돈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을 봤습니다. 네가 끝까지 할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는 아니다. 그는 노선을 선용했습니다. 두만강, 트만강, 얼어붙은 물, 순찰등, 개, 청. 그리고 강을 넘은 뒤엔 더 지옥 같은 시간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 조속집, 창고, 지하, 트럭.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남아로 빠져나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길. 태국.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북한 밖의 세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첫 단계는 국경까지 가는 거다. 내 이동증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말이
이 나라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없어도 가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준비물을 말했습니다. 현금은 여러 군데로 나눠 숨길 것. 얇은 옷 여러 겹. 젖어도 바로 마를 수 있는 것. 신발은 새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입은 닫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브로커는 대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지금 같이 데리고 나가면 위험이 2배다. 하지만 네가 혼자 나가면 남은 사람은 조사받을 수 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탈북은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남은 사람의 삶까지 찢어집니다.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로커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먼저 나가야 한다. 살아서 길을 만든 다음 그때 생각해라. 그 말은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비참했습니다. 살아서 길을 만든다. 그 말은 지금은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뜻.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등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요 며칠 공안이 국경에서 사람을 많이 잡는다. 너 같은 애들 브로커가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완전히 믿지 마. 그 말은 이상하게도 신뢰처럼 들렸습니다. 믿지 말라는 말은 최소한 거짓말을 다하진 않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사흘 뒤 밤, 탄광 교대가 바뀌는 시간, 시장 북쪽 폐창고 뒤, 불빛 1번, 2번, 3번이면 취소. 사흘.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평소처럼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제 얼굴을 한 번에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그릇을 제 앞에 놓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어디 아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집 앞 담벼락에 누군가 분필로 그어놓은 듯한 표시 하나. 작은 X. 그 표시는 너무 작아서 남들은 못 봅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보이부가 쓰는 표시와 비슷했으니까. 그 순간 사흘이 아니라 오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간의 감각이 망가졌습니다. 사흘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과 밤의 경계가 흐려졌고 하루가 하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혁에는 벽에 걸려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탄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길인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아오지 못할 방향으로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지나갔고 확성기는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반복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날 작업반 교대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마지막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됐고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라는 듯이. 그 안에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삽을 드는 속도를 맞추고 숨소리를 죽이고 시선을 낮췄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벼웠습니다. 사람이 결심을 끝내면 오히려 몸은 담담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점심 무렵 관리 지도원이 작업반을 돌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길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곧이다. 그런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얕아졌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목으로만 숨을 쉬는 느낌. 작은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퇴근 종이 울렸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구란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먼지, 사람들의 그림자. 이 풍경이 제 인생의 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는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폐창고 근처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지나가고 사람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약속된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손전등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너무 많은 걸 드러내니까요. 시간이 미뤄졌습니다. 한 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취소 신호가 나오면 바로 돌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돌아갈 집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멀리서 불빛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2번, 3번째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취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계획 바뀌었다. 벨리브가 움직인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가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길은 예상보다 험했고 발밑은 미끄러웠습니다. 국경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웠고 날카로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찰등이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빛 사이를 계산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나온 그 얼굴.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칼처럼 스쳤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넌 여기서 죽는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탈북의 밤이 아니라 살아있던 삶을 완전히 내려놓는 밤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숨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손짓으로만 지시했습니다. 멈춰. 기다려. 엎드려. 등찰등이 지나갔습니다. 하얀 빛이 땅을 훑고 풀잎을 세고 사람의 숨을 찾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한 번 짖고 끝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소리였습니다.
찾았다는 소리. 우리는 낮은 둔덕 뒤로 몸을 붙였습니다. 흙냄새, 젖은 풀냄새, 석탄 먼지와 다른 냄새. 이 냄새가 국경의 냄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브로커가 제 귀에 거의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지금 그가 제 귀에 거의 젖지 않았습니다. 다리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삽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앞에 물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검은 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조용한 게 더 무서웠습니다. 신발 벗지 마. 브로커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발을 넣는 순간 감각이 끊어졌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통증이었습니다. 물이 정아리를 때렸고 무릎까지 올라오자 숨이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스 입을 열면 소리가 날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등이 다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브로커가 제 등을 눌렀습니다. 낮게. 우리는 물속에서 엎드리듯 움직였습니다. 물이 옷 속으로 들어왔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언늘이 절드듯 발이 바닥을 제대로 딛지 못했습니다. 방이 끌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이 얼굴까지 올라왔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아파서. 그때였습니다. 애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탕, 탕. 물 위로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디를 맞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총은 방향이 아니라 공포를 쏘니까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 저는 물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진흙에 박혔습니다. 또 총성이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순찰등이 강 쪽을 훑었습니다. 빛이 물 위에 길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기어갔습니다. 달릴 수 없었습니다. 달리면 그림자가 크게 틉니다. 기어가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숨이 목에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중국 쪽 땅에 들어왔다는 걸 그때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긴 다른 땅이라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풀의 결이 달랐고 흙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낮은 숲을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소리내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는 모든 소리를 주워 담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멀어지는 발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무전기 같은 짧은 잡음.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움직인다.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계획 같은 건 국경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밤새 걷고 멈추고 숨었습니다. 한 번은 트럭 지나가는 소리에 엎드렸고 한 번은 멀리서 손전등이 보이자 물웅덩이 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물이 다시 뼛속을 때렸습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작은 창고 같은 곳을 도착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여기서 기다려. 밖에서 소리 나면 죽은 척. 창고 안은 냄새가 났습니다. 곡물 냄새인지 짐승 냄새인지 모를 냄새. 바닥은 차가웠고
몸은 젖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속이 비어 찢어지는 느낌. 브로커는 물 한 모금과 마른 빵 조각 같은 걸 던져줬습니다. 저는 물을 한 번에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백은 씹히지 않았습니다. 굳어서. 그래도 삼켰습니다. 삼키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둘. 아니, 셋. 중국말인지 뭔지 모를 짧은 말소리. 브로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발소리가 창고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브로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공안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잡혔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강을 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총을 피했더니 다른 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브로커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비싸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숨겨둔 돈을 떠올렸습니다. 남은 게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창고 바깥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햇빛이 뜨면 더 위험했습니다. 숨을 곳이 줄어드니까요. 저는 발을 옮기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분명 강은 건넜는데 아직도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했다는 감각. 살아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더 큰 사냥터로 옮겨진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실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도 아니었고 서류에 도장이 찍혔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어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억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시간, 이동 중에 갈아탔던 차들, 낯선 언어가 섞인 공기,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름이 사라지고 숫자로 불리던 순간들. 태국의 더운 공기 속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 낯설어서 믿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 그리고 한국.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빛, 소리, 속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걷는 모습. 아무도 저를 훑어보지 않는 시선. 한원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괜찮다고, 아무도 나를 잡아가지 않는다고 여러 번 들었는데도 몸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 깨었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것 같아서. 불을 켜면 아무도 없었고 그래도 심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지 않아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기억이 덜 아픈 상태일까요? 어머니 생각은 어느 순간부터 더 아팠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보다, 총성이 들렸을 때보다, 여기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그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이 제가 떠나면서 누군가를 남겼다는 사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나와 작은 방에 혼자 살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잠금이 저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닫힌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던 밤이 많았습니다. 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제 과거를 이야기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현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미 끝난 일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큰 소리에 놀랍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몸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날 밤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끝에는 늘 같은 답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것. 남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용기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탈북이 영웅담처럼 들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서의 움직임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기억은 아직 여러 밤에 나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총알이 날아오던 강가에서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였고 누군가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조용히 숨을 쉽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방식으로.